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끼리는 서로 민다. 작용 반작용 힘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것끼리는 서로 당긴다.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그러는데 그 힘의 크기가 쿨롱 법칙에 따라서 쿨롱 상수 곱하기 점전화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의 전하량의 크기의 곱 뉴턴 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걸로 여러 개의 전하, 특히 3개 이상의 전하가 있을 때에도 A가 B한테서 청력받냐 인력받냐 몇 뉴턴이냐, 여기는 C한테서 A가 청력받냐 인력받냐 몇 뉴턴이냐, 그거 방향 같을 때 반대일 때 합성하고 크기 계산해가지고 결국은 A는 R자임을 얼마나 받느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걸로 문제 대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한 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전하가 Q1 쿨롱, B Q2 쿨롱, C Q3 쿨롱, 몇 쿨롱인지 몰라. 근데 일직선상에 있기는 있대. 거리도 달라도 돼요. C는 막 여기 떨어져 있고 그래도 돼요. 아직까지 세 물체에 대해서 각각이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인지 분모가 뭔지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 그랬는데 예를 들면 A가 BC로부터 받는 전기력 R자 힘이 왼쪽으로 10N이야. 그리고 B가 AC로부터 받는 전기력 R자 힘이 오른쪽으로 3N이야. 그럴 때 C가 받는 AB로부터의 전기력 R자 힘은 어느 쪽으로 몇 뉴턴? 선생님 가르쳐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 이게 몇 대 몇인지 거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C가 받는 R자 힘은 어느 쪽으로 몇 뉴턴이에요? 요것부터 확인하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몇 뉴턴? 이럴 경우에 C가 받는 R자 힘은 왼쪽으로 7뉴턴이죠. 자, 왼쪽으로 7뉴턴 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세 대전체가 있을 때 여기에서 작용 가능한 전기력 세트는 6가지 전기력이 가능하죠. A가 B로부터 C로부터 받는 힘, B가 A로부터 C로부터 받는 힘, C가 A로부터 B로부터 받는 힘 해가지고 총 6개의 전기력이 등장할 수 있는데, 6개의 전기력, A가 B한테, B가 A한테 가는 전기력, 서로 작용 반전 관계, A가 C, CA 간의 작용 반전 관계, B, C, C, B 서로 가는 전기력, 이것도 작용 반전 관계, 그런 것들을 A가 받는 것만 모은 거, B가 받는 것만 모은 거 2개씩, C가 받는 2개의 힘을 합성하면 이거 되는 거 하는데, 그러면 그런 6개의 힘을 다 합친다는 건 이걸 다 합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 6가지를 A가 B, B에, B, C, C, B, A가 C에게, C가 A에게 하는 것들을 다 합치면 여기 작용 반작용 관계쌍이 3쌍 있을 거니까 전기력의 총합은 무조건 0뉴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까지 정보를 줬다고 치자. A, B, C 있는데 C가 받는 힘이 왼쪽으로 4뉴턴이었어. 그런데 선생님 저러면 안 되는데요. 여기쯤 해가지고 D라는 또 이상한 전하량을 가지고 종류도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A, B, C로부터 D가 받는 R자 힘은 몇 뉴턴일까요? A, B, C로부터 D가 받는 R자 힘은 오른쪽으로 11뉴턴. 점전하들이 아무리 많이 등장해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모두가 받는 R자 힘을 다 더하면 왼쪽으로 14, 오른쪽으로 14, 이거 딱 맞아야 됩니다. 정보가 좀 적게 주어졌을 때 요거 가지고 하나 더 알아내는 방법도 쉽게 문제 푸는 힌트가 되니까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나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문제풀이 요령은 물체 간의 대전체 간의 점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뭐 이게 F였으면 이거는 4분의 1 F, 이건 9분의 1 F, 오른쪽이었다가 왼쪽이었다가 이런 것들 좀 경우의 수 문제처럼 풀어줘야지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법 계산만 좀 정확하게 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시간은 약간 걸려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원자 모형. 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돌턴의 원자설 있고요. 오늘 준 자료에서 그 두 번째 장 3쪽에 나온 얘기죠. 1, 2, 3, 4쪽에 나오는 얘기죠. 돌턴의 원자설부터 해가지고 원자 모형 3개가 추가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 물리 교과서에서 설명은 안 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설명하시곤 하죠. 원자라는 것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런 원자 모형들이 발전을 통해서 거듭됐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 첫 번째 나오는 게 돌턴의 원자설에서 수정을 1차로 가한 톰슨 원자 모형. 요거 실험을 통해서 또 수정을 가한 러더퍼드 원자 모형. 그거에서 부족한 점을 또 보강을 한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핵심 내용으로서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돌턴의 원자설을 수정을 거듭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더니 야, 앞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했느냐, 원자 모형 이름, 그것에 기반이 된 실험,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그 원자 모형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 요거 원자 모형들의 특징, 수정된 원자 모형들의 특징들, 원자 모형의 이름, 수정이 필요했었다 또는 그렇게 된 배경이 된 실험 또는 이론, 그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거. 요거 용어들이나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한꺼번에 외워줍시다. 톰슨 원자 모형은 어떤 실험을 해보니 요거만 가지면 안 되는데 했다? 음극선 실험. 러더퍼드는 이것만 가지고 톰슨 원자 모형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었다? 이런 실험을 봤더니 어떤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어떤 관측 결과 또는 내용을 봤더니 수정이 필요했다? 요거는 일단은 선 스펙트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도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긴 있다. 요것들 쭉 알아두시고, 자, 돌턴의 원자설에 의하면 원자 딱딱한 거, 깡깡한 거,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은 아주 매끄러운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라고 했는데, 톰슨 원자 모형에서는 음극선 실험을 해봤더니 음극선, 베타선, 전자선 똑같은 말입니다. 음극선을 방출하도록 실험 장치를 만든 후에 여기 진공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방전을 시켜봤더니 여기서 뭐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음극에서 고전압을 걸어서 방출받더니 음극선이라고 부르던, 나중에는 베타선, 전자선이라고 알게 된 뭔가가 이렇게 쭉 나가더라. 이거 뭐지?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음극선 방출시킨 것이 음극선 실험이고, 그렇게 했더니 요 음극선에다가 좀 뭔가 장치를 해보자 했을 때 두 가지 항상 얘기를 하죠. 전기장을 걸었다. 자기장도 걸었다. 요건 결론이 똑같습니다. 물론 휘는 방향은 다르지만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었다, 여기다 자기장을 걸었다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여기다가 그 말굽자석을 이렇게 끼워 놓은 모습,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은 결론, 음극선이 휘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 걸었을 때는 이쪽으로 휘고, 뭐 N극 S극, 뭐 자기장 걸었을 때는 요렇게 휘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론이 음극선이라고 부르는 뭔가 이게 날아가는 거는 전하를 띈다. 그리고 그게 음전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요건 이상하게 그 교과서에서는 좀 생략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를 했죠. 바람개비 이렇게 후 불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음극선 맞는 부분에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라. 일종의 바람개비 팬이 돌더라. 뭐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길래 거기에다가 바람개비 넣었더니 이게 막 돌아가더라. 우리 바람개비 만들어 놓고, 돌아갈 수 있는 바람개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손전등 비춰봤을 때,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손전등 비췄을 때 이거 바람개비 안 돌아가죠? 강하게 레이저 비쳤을 때 안 돌아가죠? 여기다가 소리 냈을 때 이거 안 돌아가죠? 바람개비의 파동이 전자기 파 또는 소리, 파 이런 것들이 부딪혀도 파동이 부딪혔을 땐 돌아가지 않는데,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기서 날아가던 그 음극선이라던 그것이 뭔가 의미 있는 전하도 띄면서
질량을 가지는 알갱이의 집합이더라. 요게 파동이 아니라 뭔가 조그마한 알갱이가 톡톡톡 튀어나오고 있는 거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알갱이 전자인데 전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돌턴이 얘기했었던 이 매끄러웠었던 원자에서 음전하를 띠는 질량도 가지는 알갱이가 튀어나온 거였더라. 그것들이 다다다닥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 라고 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서 돌턴이 얘기한 그 모형에다가 여기서 여차하면 튀어나갈 수 있는 조그만 알갱이가 음전한 알갱이가 박혀있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래는 전자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군데군데 박혀 있었던 이 모형을 식빵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또는 푸딩에 과립을 심어 놓은 것처럼 뭐 이런 모양으로 원자는 돼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전자의 존재, 전자가 원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요것이 음극선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전자들이 튀어나가는 거였다, 전자선이었다라는 것을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정리했다라고 하자는 거고, 그런데 이 실험 이후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란 일단 알파 입자 이게 뭔지 봐야 되죠. 알파 입자 헬륨의 원자 핵 같은 겁니다.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뭉쳐있는 우리 이거 상대성 이론 핵분열, 핵융합 이쪽 할 때, 핵융합할 때 하면서 원자 핵, 수소 원자 핵은 이렇게 생기고 중수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봤었던 그 알파 입자 헬륨 원자 핵 원래는 엄청나게 작죠. 그것들을 쐈어요. 알파 입자를 쏜다. 근데 어디다가 쏜다? 금박에다가 쐈습니다. 진짜 금이에요. 아주 얇은 금으로 만든 이런 데에다가 쏜다. 진짜로 아주 얇은 금으로 만든 걸 쏘는데 금은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보다 얇고 넓게 퍼지는 성질이 뛰어나서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금을 얼마나 얇게 했냐면 여기 확대해 보면은 이 부분이 금 원자 몇 개, 수십 개 수준으로 요 정도 두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게 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 이 핵에 해당하는 걸 요거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두 가지 결론이 있는데 요것도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첫 번째는 대부분 통과하더라. 대부분 그냥 통과하더라. 뭐 여기 분명히 금박이 있는데 여기에 금 원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알파 입자 아무리 작은 알파 입자라도 여기서 걸려가지고 통과를 못할 텐데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통과해서 알파 입자 여기에 다 쌓이던데 라고 되더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결론, 이 원자들로 꽉 채워져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텅 빈 공간이다. 원자 자체는 거의 텅 비어 있더라. 그런데 대부분 통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되게 엉뚱한 데 튀어나가 있어요. 한 여기쯤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 있다가 저기도 가 있다가 이렇게 극히 일부가 대부분 극히 일부가 엉뚱한 데로 퍼져나가는 거, 이거 산란이라고 그래요. 어지럽게 흩어진다는 뜻인데 극히 일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산란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 부분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금 원자가 알파 입자들이 거의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거의 빈 공간인데 어쩌다가는 뭔가 튕겨나갈 여지가 있다더라. 어쩌다가 튕겨나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알파 입자를 튕겨낼 만한 것이 아주 가끔 이렇게들 있다더라. 이걸 가리켜서 원자 핵이라고 하자. 그래서 아직 톰슨 원자모형까지도 원자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생긴 거,
두툼한 거, 퉁퉁한 거, 요런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줄 알았는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 러더퍼드는 원자가 거의 비어 있고 원자 핵과 굉장히 먼 거리를, 원자 핵 주변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떠돌고 있고, 여기는 거의 텅 빈 공간으로 놔두는 전자가 요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요런 모형을,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원자 핵 근처에서 하고 있다는 요런 모형을 발표를 했고, 그랬을 때 요거를 다른 말로는 원자 핵과 전자라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발견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을 띠는 요런 상황을 우리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 만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시작하면서부터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일단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는데 이것 자체로 모순점, 문제점이 두 개나 있잖아 라고 그래요. 첫 번째 문제점은 원자의 안정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 현상이 요게 적당하게 설명이 안 되더라 라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 이건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일종의 공전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공전, 가속 운동이죠. 등속 직선 운동 아니면은 빨라지고 느려지고 방향이 바뀌는 거 전부 다 가속 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음전하를 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 아니라 원운동이라고 하는, 어쨌든 가속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에너지 방출을 해야 돼요. 에너지 방출을 해야 된다.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떻게 된다? 방출한 에너지, 원자 또는 전자가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전자는 돌고 있는 반경 크기가 작아져야 됩니다. 요거는 보어 원자 모형에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또 가속 운동하네. 에너지 또 방출해야 돼. 에너지 방출, 내 에너지가 줄어든다.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또 크기가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하다 보면은 이런 전자들이 이렇게 원자핵 주위를 안정적으로 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안정적으로 잘 돌면서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선 스펙트럼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라고 그랬는데, 선 스펙트럼은 여기 어떤 기체가 있을 때 그 기체가 모든 종류의 빛이 들어왔을 때, 백색광, 혼합광, 모든 종류의 빛이 다 들어왔을 때 이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체는 자기 입맛에 맞는 빛만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모든 종류가 다 섞여 있는데, 이게 수소였을 때, 헬륨이었을 때, 아르곤이었을 때, 질소였을 때, 여기에서 얘들이 골라 먹어서 없애는 빛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종류의 빛들이 들어왔는데 특정 그 기체가 원하는, 좋아하는 빛만 흡수를 했다. 그 결과 기체를 통과한 스크린에는 모든 빛들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 얘가 먹은, 이 기체가 흡수한 걸 빼고 빨간빛 오케이, 적외선 오케이, 노란색 없네, 초록색, 뭐 파란색, 보라색 없네, 뭐 남색 여기 있네, 야 요거 두 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 그거 제가 먹었는데요. 그래. 다른 빛 비쳤을 때 노란색 있는데 초록색이 또 없네, 파란색도 없고 뭐 남색하고 보라색 사이의 색깔 요게 없네 하는 것들이 일부가 비어있게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체는 종류마다, 혹은 특정 기체가 어떤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흡수하지 않는다라는 현상, 선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 이걸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아니 기체 이렇게 돌면서 대충 아무거나 흡수하고 좀 커지고 또 흡수해서 대충 커지고 약간 어떤 빛에 비해서 커지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를 설명을 못했다.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원자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설명을 못하고요. 선 스펙트럼 현상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왜
기체들은 편식을 하는지 빛을 흡수, 방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흡수 또는 방출을 지가 원하는 것만 흡수하고 방출하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는 이에 대한 새로운 원자모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가설을 제안을 했다. 야, 그러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보어의 원자모형 양자가설을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보어가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원자핵이 있어. 주변에 거의 텅 빈 공간이야. 그런데 전자가 요 주위에서 딱 요만한 반경으로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돌 수 있어. 그런데 애매한 크기로 애매한 에너지를 가지고 돌지는 못해. 이거보다 큰 에너지, 이 정도 반경에서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돌 수도 있어. 근데 E1, E2 사이의 에너지, E1, E2 반경의 사이 값을 가지고 존재할 수는 없어. 그냥 안 되는 거야. 이러기로 했어. 이게 규칙, 법칙이야. 이거보다 약간 큰 에너지를 가지고 약간 더 큰 반경을 도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정도 반경을 E3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도는 거, 요거는 가능해 라고 하는 전자가 돌 수 있는 반경이 따박따박 정해져 있고 적당히 뭐 아무렇게나 약간 더 크게 약간 더 작게 애매하게 돌아도 되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의 크기와 그때 전자가 가져야 되는 에너지가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그 사이값 애매한 거는 안 돼 라는 것을 양자화라고 불러요.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퀀타이즈드 됐다, 양자화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들이 있는 그런 궤도만 돌 수 있는 그게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가졌었던 문제점을 해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조금 빠르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 선스펙트럼, 흡수 선스펙트럼, 연속 선스펙트럼, 스펙트럼은 뭐냐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일단 양자가설을 따르는 보어 원자 모형을 우리는 기준으로 채택을 하고 원자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더 나가서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여기에서도 조금 더 수정을 가해서 전자 구름 형태, 오비탈 이론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물리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더라. 자,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는 요 정도 크기로 요 정도 크기로 또는 이 정도 크기로 돌고 있을 수 있고 그때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 값, 전자의 에너지 값 이런 것들 가질 수 있고 그것보다 약간 큰 거, 약간 거, 애매한 거 이 사이 값의 반경과 에너지는 가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양자된 에너지 중에서 가장 작으면서 반경도 작고 에너지도 작을 그때 그 상황에 관련된 에너지나 반경을 주 양자수 아니면 그냥 양자수라고도 부릅니다. 양자수 n 값이 1인 상태 요 상태, 이 정도 반경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때의 상황 전체를 양자수 n이 2인 상태 양자수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양자수 1, 2, 3, 4 상태 등등등이라고 합니다. 요때 가진 에너지 n이 1값일 때 E1, E2, E3, E4 n이 1값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원자핵으로부터의 전자가 가지는 거리 R1, R2, R3, R4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계산하기 좋게 예쁘게 계산도 되고 특이한 것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형이 수소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요. 근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원자핵이 전하량이 커지고 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생길수록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나 이론하고 야 이렇게 수정을 많이 가야 되겠는데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소만은 그게 굉장히 깔끔하다. 수소는 에너지 값이 E1 제일 작아요. E2 커요. E3 커요. E4 조금씩 커져요.
이렇게 되는데 그 값들이 얼마냐? 여러분들 줄이라는 에너지나 일의 단위 있는데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는 에너지 단위도 있습니다. 이 미시세계에서는 에너지들이 워낙 작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이 작은 단위로 좀 나타낼 건데 그냥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 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3.6 곱하기 1 제곱분의 1 줄이에요.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 2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3.6 곱하기 2의 제곱분의 4분의 1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 3 값은 마이너스 13.6 계속 이것만 곱합니다. 곱하기 수소는 그래요. 곱하기 3의 제곱 9분의 1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 4 이런 반경을 돌 때 그 전자가 가져야 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곱하기 4의 제곱 16분의 1 일렉트론 볼트 막 이래요. 이 100 이런 것도 있다면 100번째 하나 둘 셋 넷 양자수 100 상태에서의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엄청나게 큰 원자핵보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전자가 돌고 있을 때 그때 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100번째 가능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곱하기 100 제곱분의 1만 분의 1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 2, 3, 4 마이너스면서 숫자 값이 1분의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작아지니까 얘보다 얘네들이 에너지가 큰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뭐 말하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5 뭐 마이너스 0.11 이거 16분의 1 뭐 이런 것들 마이너스 0.0 몇 하니까 얘들이 큰 거 맞죠? 음수가 나서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에너지 값들이 분포가 된다. 그거를 우리는 그림에서 야 여기 그래프인데 E1 이거야, E2 이거야, E3 값 요거야, E4 값 요거야, E100 요거야 점점점점 막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있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런 에너지를 중에서 지금은 어느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자가 특정 에너지 값만 이렇게 가질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이 원 상태의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크기의 반경을 돌고 있었는데 내가 에너지를 얻어서 더 커진 반경 상태로 더 많은 큰 에너지 상태로 돌 수 있도록 전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래프상에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래프상에서는 이 원 상태에서 이 2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2 상태에서 이 원 상태로 내려갈 때는 반경 작아지고 에너지도 작은 상태 되는 거니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죠. 그럴 때 이 원에서 양자수 1 상태에서 1에서 3으로 곧바로 갈 수도 있고 4로 곧바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해요. 한꺼번에 1에서 3, 1에서 4, 1에서 5 갈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출발하는 지점과 도착하는 지점 에너지 상태 사이에 차이값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 흡수하거나 방출, 흡수하거나 방출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에너지 준이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이 그냥 에너지값, 그때의 에너지값, 특정 양자수 때의 에너지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에너지값, 이때 에너지값 사이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그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에 델타 E 또는 E에 해당하는 광자를 한 개씩 방출 흡수 합니다. 광자 얘기에 대해서는 빛의 파동성, 입자성, 이중성, 물질성 파동성, 뭐 드브로이 이쪽 함수 뒤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흡수 방출해야지 된다. 그런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당한 몇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 빛의 진동수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빛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 잠깐 보면은 플랑크 상수 들어가죠. 플랑크 상수 들어가는데
F 람다는 C 이렇게 나타나죠.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는 빛의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요게 파동 일반식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게 똑같은 값을 항상 나타내야 되는데 적당한 파장과 적당한 진동수를 가지는 빛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값이 플랑크 상수와 빛의 진공 중에서의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흡수 방식을 하면서 에너지 차이 그럴 때 파장 진동수 계산을 해보니까 1준위로 떨어지거나 1준위에서 어디 올라갈 때 그럴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들은 그 파장과 진동수 영역대가 적외선이더라. 요걸 자외선이더라. 내가 뭐하냐 지금 빨간색을 써버려가지고 내가 헷갈렸네요. 자외선이더라. 그걸 발견하고 정리한 사람이 라이먼이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빛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준위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흡수 방출하는 빛들은 가시광선이더라. 발머 계열. 3준위 기준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적외선이더라. 파생 계열. 이라고 하는 것도 요거 시험에 단순 암기사항으로 나오니까 일단 외워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3준위에서 2준위로 떨어지는 동안 방출하는 빛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뭐야? 3준위에서 2준위로 가는 동안에 방출되는 빛의 종류는 뭐예요? 가시광선입니다. 왜 물어보냐? 3준위에서 라고 하니까 3준위 적외선 파생 계열 그게 생각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3에서 2로 갈 때 4에서 3으로 갈 때 5에서 1로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기준은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 중에 어디서 어디로 이 전이하는 과정에서 낮은 에너지가 얼마냐 2냐 3이냐 1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원자 모형, 양자 거설에 따른 수소 원자 모형, 스펙트럼,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들, 그 빛의 에너지 파장과 진동수의 표현까지도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식으로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가 조금씩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죠. 반도체, 에너지의 양자와 반도체, 에너지 띠구조 이쪽이에요. 자, 여기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프처럼 그릴 건데 여기다 그릴 그림이 뭐냐면 가로축은 위치고요. 세로축은 에너지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원자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한 줄로 쭉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특정 위치에 원자 핵이 있을 거예요. 특정 위치에 원자 핵이 있을 겁니다. 위치 여기 말고 여기에 원자 핵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이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 전자가 작은 궤도를 돌 수도 있고 큰 궤도를 돌 수도 있고 더 큰 궤도를 돌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뭐 어디서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궤도를 돈다고 치면은 작은 궤도를 돌 때 자 원자핵 중심으로 반경이 뭐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반경이 요 정도 되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이만큼 상하 앞뒤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위치가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을 때 조그맣게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에너지가 E1이야. 가장 작은 에너지야 라고 한 다음에 이 범위 안에다가 그래프에서는 E1 값을 요 안에만 표시를 해줘요. 여기 있는 원자핵 근처에 전자가 요만하게 돌고 있었는데 에너지를 적당히 잘 흡수하면 애매한 에너지 흡수는 안 되고요. 전이 가능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뻥 해가지고 이만하게 돌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돌고 있을 때도 그 영역을 이만큼만 따다가 여기다 팍 표시해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준위에서 돌고 있을 때라고 치고 여기 조그맣게 도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돌 때 이때는 두 번째 상태라고 치고 이만큼의 범위 안에다가 이 투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값을 그래프에선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요런 거 이거보다 더 큰 반경 돌고 있을 수도 있죠.
전자 이만하타와, 전자가 이만하타와, 전자 에너지 입장 막 이만하타와 하는 걸로 바뀌게 됐을 때는 더 큰 반경 영역에서 이 3 에너지를 가지고 돈다면 그 영역 속의 범위 안에 에너지 값을 쭉 표시를 해주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심심하니까 줄, 에너지 값, 줄, 요 범위에서 이 값, 요 범위에서 더 큰 에너지 그린 거의 끝부분들을 이렇게 심심하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경향성을 이어서 그려줘요.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위치에 대한 전자 에너지 그래프, 원자 에너지 그래프인데 이게 말하자면 흰색으로 표시한 어떤 원자 주변에 전자 가질 수 있는 반경에 대한 에너지, 반경에 대응하는 에너지 값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옵니다. 여기서 표시하기로는 노란색 원자라고 할게요. 여기 원자핵이 있는데 새로운 원자핵이 여기 왔어요. 새로운 원자핵이 여기 왔어요. 여기. 얘 주변에도 얘는 있는데 얘 주변에 이쯤 떨어진 데 원자핵의 주변에 전자가 이원 바닥 상태로 전자가 돌고 있으면 이거 근처에서 조그만 반경을 가지고 이원 에너지 상태로 돌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둘을 같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핵 두 개가 여기랑 여기 있는데 요 주변에서 요 정도 반경씩 가지고 이원 작은 에너지 가지고 각자 돌고 살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주변을 돌고 있던 원자,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래서 점프, 전이했어. 이렇게 점프했어. 반경이 커졌어. 에너지 커졌어. 이 주에서 반경, 에너지 이만큼 반경에서 이 투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에너지 더 흡수해서 큰 반경 가지고 이 3 에너지가 가진 상태로 전이했어. 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하는 이런 값들이 나타납니다. 나도 이런 에너지 값들 가질 수 있어. 이런 방향에서 가질 수 있어. 라고 그러면은 원자핵 주변에 원자 두 개 이 정도 들어있을 때 전자가 에너지를 바닥 상태로서 아주 작은 반경으로 돌 때는 둘이 충돌이 없었는데 자, 요거 돌고 있는데 요만큼으로 돌고 있는데 요거 주변에서는 크게 돌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거 도는 반경하고 중심, 요거 크기, 반경하고 이거 두 번째 에너지 가지고 돌고 있는 반경이 겹치죠? 이게 겹치잖아.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조금이지만 겹치잖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 주위 돌고 있는 전자가 요거 주위를 크게 도는 전자하고 약간 여기서 조금씩 겹치는 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자끼리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원자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돌고 있고 두 번째 원자의 전자가 이준위 상태로 돌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준위 상태로 돌고 있다라고 그랬더니 이게 에너지 영역이 겹쳐. 전자 궤도가 겹쳐.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돌다가 충돌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얘가 전자가 큰 반경을 도는데 이준위 상태에서 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 근처를 또 이준위 상태로 이렇게 돌다 보면 얘들은 진짜로 엄청 겹치죠. 이러면 돼? 안 돼? 이거는 안 된다. 자,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차이가 뭐야? 아까는 요거 에너지 2준위 에너지, 요거 에너지 1준위 에너지를 가진 전자끼리 부딪힐 상황이 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나도 2준위, 너도 2준위 상태에서 우리가 반경이 이렇게 겹치면 충돌하면 안 된다. 이게 뭐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가 서로 동시에 특정 공간에서 함께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러니까 뭐야? 얘하고 얘는 원래 안 부딪혔었고 얘하고 얘는 에너지가 다르니까 부딪힐 상황이어도 괜찮은데 이준위하고 이준위는 돌다가 중심 크게 돌다가 부딪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돼. 2준위, 3준위 이건 또 돼. 얘 주변에서 이만하게 돌고 있는데 요거 주변에서 이만하게 돌고 있으면 엄청 겹치잖아. 겹치긴 하는데 그럴 경우는 돼, 안 돼? 이거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된다. 얘들이 2준위 에너지, 3준위 에너지 서로 다른 에너지끼리 겹쳐도 괜찮다고. 그거는 괜찮은데 또 뭐가 문제야? 나는 3준위, 너도 3준위 하는 거. 내 거 3준위랑 네 거 3준위 상태에서 요거 중심으로 크게 돌다가 똑같은 에너지로 크게 돌면은 얘네들은 겹칠 때 같은 에너지 상태로 겹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 다른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끼리는 만나도 괜찮아. 그런데
같은 에너지 상태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여기서 이준위 에너지 상태와 이준위 에너지 상태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안 된다며. 안 되면 그럼 나는 어쩌라고 싶은 거죠. 그럴지도 모르는데 안 될 땐 어떻게 하느냐. 두 전자가 요거 소속 전자와 요거 소속 전자가 조금 그 합의를 봅니다. 야, 너랑 나랑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겹치면 안 된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티 안 나게 이 에너지 값 네가 가져. 그리고 나는 에너지를 약간 다르게 해서 가질게 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파블리 베타블리가 뭐라 해서 똑같은 에너지 상태로 겹치면 안 되는데 미세하게 다르잖아. 그러면 뭐 괜찮다고 하겠지. 그래 괜찮아요. 진짜로. 여기서 에너지 양자 보호 원자 모형에서 약간 예외가 나타나는 것처럼 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투 에너지를 얘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얘 거 전자는 이준인데도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 뭐 조금 양보를 한 꼴이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 에너지 요 에너지 두 값을 공유하자. 너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 에너지 두 개를 공유하자. 그래서 우리가 요 에너지들을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안 겹치게 하면서 뭐 내가 이 에너지일 때도 있고 네가 에너지 뭐 이거 될 때도 있고 이거 될 때도 있고 공유하자라고 그럽니다. 삼준이도 마찬가지. 겹치죠? 겹치죠? 그러면은 에너지 값이 딱 하나인 것을 서로 그걸 가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이런 값 하나 하고 그거랑 미세하게 차이 나는 에너지 값을 둘 다 삼준위 에너지라고 하고 네 전자, 내 전자 겹치 사용됐을 때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자. 아, 4준위, 5준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새로운 원자에게 등장을 해. 자, 내 주변에 작은 반경 내에서 작은 에너지 가지고 있거나 바닥 상태, 큰 반경에서 큰 에너지 가지면서 나도 전자 데리고 살 거야. 요 주변에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얘 때문에 둘이 서로 양보한 에너지 이거랑 또 겹쳐. 그럼 어떻게 해? 아, 쟤 때문에 또 파블리 베타블리 문제되네. 그러면은 에너지 준이 하나 더 만들자. 2준이기는 한데 두 번째 에너지 값이기는 한데 요거 말고 또 새로운 약간 차이 나는 에너지를 만들자. 그래서 야, 너 혼자 그거 차지하면 안 돼. 요 세 개의 에너지를 두 번째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는 내 거 전자, 네 거 전자, 네 거 전자 모두가 공유를 하자. 여기서도 그러네. 야, 여기서 한 줄 더 만들어. 이게 미세한 차이 나게 조금 차이 나는 에너지 하나 더 만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준인데 3개 값, 2준인데 3개 값, 미세한 차이 나니까 거의 비슷한 값.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확장하자라 그래요. 야, 어떻게든 우리가 했다. 아닌데 여기 원자핵 또 올 건데 그래요. 얘도 또 1준위 에너지 바닥 상태, 2준위 에너지, 3준위 에너지 이렇게 할 거야. 얘 때문에 2준위, 3준위, 4준위, 5준위 계속 에너지 값이 한 줄 한 줄 미세하게 자꾸 늘어나. 얘에서 조금 멀리든 조금 거리 조금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연장 돼가지고 점점 1준위 정도는 괜찮아요. 1준위 정도는 괜찮은데 2준위가 야, 얘 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2준위 에너지는 야, 이게 미세하게 늘어났지만 아이고, 이거 두툼해졌다. 야, 이제는 티가 확실히 난다 하는 요런 2준위 에너지 여기부터 여기라는 범위 3준위 에너지는 얘네들이 가질 3준위 상태 에너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범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를 밴드라 그러죠. 한 줄, 라인, 스트링, 꼴이 아니라 1준위는 좀 바닥 상태는 각각 좀 그렇기는 한데 2준이나 3준이, 4준이 이런 것들 서로 겹치고 약간 차이 나게 더 만들고 한 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를 계속 두면서 에너지가 확장돼서 2준위 에너지는 이 값부터 요 값 사이에 어떤 값의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3준위 에너지는 어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3.6 곱하기 9분의 1 끝! 이게 아니라 그 근처에 요것부터 요것까지의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호원자 모형에서는 야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하는 것들이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는 걸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어떤 영역값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값이 밴드 구조를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에너지 밴드 구조, 에너지 띠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용어가 되게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는데 빠르게 정리만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거 용어가 뭔지 하도 모르겠는데 싶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교재에서는 뭐 그냥 쭉 보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교재에서는 16조 에너지띠 구조라는 것에 관련한 용어들은 가능한 에너지띠, 허용된 띠와 띠 틈, 에너지 갭 이게 확장돼서 요 에너지들, 요 에너지 허용된 띠, 요 띠, 허용된 띠 이게 확장됐어도 이런 에너지들은 여전히 못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런 거를 띠 틈, 에너지 갭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수소에 대한 얘기만 그래도 예를 들었었는데 수소가 아닌 원자들은 전자가 한 개가 아니니까 수소 원자가 아닌 전자들이 전자가 뭐 10개, 18개, 17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 수소 원자 아닌 수소 원자도 괜찮은데 그 전자들을 어떤 에너지 상태에 지금 두고 있느냐 전자 E1 상태로 뒀어요. E2 상태로 있는 것도 있어요. 뭐 E3 상태인 건 없어요. 내가 전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 원자의 전자들이 낮은 에너지 수준부터 채워 나가다 보면은 에너지가 차 있는 띠와 에너지가 없는 띠가 있을 거다. 가능한 띠 중에서 허용된 띠 중에서 띠 틈 아니고요. 현재 전자가 진짜로 지금 있는 띠, 전자가 없는 띠가 있을 텐데 요거 혹시 빛흡수에서 전자 전이해서 올 수는 있는데 아직 뭐 그런 건 없네 하는 띠 전자가 없는 띠를 전도띠라고 하고요. 전자가 있는 띠 중에서 그냥 평범한 띠가 있고 전자가 들어차 있는 그 에너지 상태로 있는 띠 중에서 요거죠. 더 최고 에너지가 높은 띠 요거를 원자가 띠라고도 하고 가전자 띠라고도 하고요. 띠 뭔가 이런 이름 들어간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도 있고 상반되는데 헷갈리는 띠도 이름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용어 구분을 하면서 좀 암기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어떤 물질이 특정 원자들의 집합으로 돼 있는데 그 원자가 전체적으로 역시 수많은 이것 좀 압축했다 또는 이제 넓은 범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많은 원자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어서 얘네들이 가지는 전자가 E1 상태 각자 있을 거고요. E2 상태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이게 확장된 영역 이만큼이 E2 영역이야 라고 하고 있고 E3 상태 E3 값에서 확장돼서 이만큼이 E3 영역이야 라고 하고 E4 상태 이 값 가지고 있는데 얘들끼리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확장해가지고 E4 상태도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요런 허용된 띠들 그 사이에 띠틈 그 에너지 갭들 있는데 여기 있는 수많은 원자들의 전자들이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다 채우고 있고 여기도 다 채우고 있고 여기 전자들이 있습니다. 원자 소속 전자, 원자 소속 전자, 원자 소속 전자, 전자 얘를 다 차 있는데 여기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어. 여기가 전도띠야. 전자가 정원이 있는데 특정 에너지 상태로 놓을 수 있는 정원이 있는데 요거 다 찼어. 요것도 다 찼어. 이거보다 다 찼는데 이거보다 이게 최상단 띠야. 이게 지금 현재 원자가 띠다 라고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전자가 특정 전자가 지금 여기에 전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자가 여기도 전자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긴 전자가 텅 비어 있어요. 없는 겁니다. 전자가 위치 이동을 하려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게 위치 그래프죠. 여기 근처에서 여기 근처로 가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전자가 이동을 하고 싶으면 여긴 전자가 이동을 하고 싶으면 나 여기 있는 거 너무 지겨워. 여기 가서 살려고 이동을 하려면 거기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E3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전자들을 정원이 가득 차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는 여기를 못 가요. 왜? 여기에 원래 주인이 또 여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는 여기 가볼까? 여기 안 돼요. 여기 주인이 있어요. 여기 자리 맡아놨나요? 내 자리야. 오지마. 해가지고 전자들이 이동이 안 되는데 전자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에너지가 있으리냐, 무슨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에너지가 있으리냐, 빛을 잘 흡수하면 전이 가능하다. 빛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에너지로는 에너지 상태가 이 정도로 증가해서는 띠틈까지밖에 못 가서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아니 많이 줄게. 빛이 빵 와가지고 E4 상태가 됐어.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난 고에너지 전자다 라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나는 고에너지 전자로서 나 이런 데 안 있어, 여기 중에서 여기 갈 수 있니? 그랬더니 거기 천도띠잖아. 여기 원래 주인 없는 자리들만 그냥 있는 데잖아. 너 여기 오고 싶어? 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전자가 원적과 띠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전자 중에 하나가 전이 에너지 흡수 전이 해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면은 전도띠로 가면 그 전도띠에 상응하는 에너지 상태로서 위치가 요거 근처로 이동할 수 있다. 전자가 이동하는 게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공간적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 이동은 곧 반대 방향으로의 전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전자 이동이 가능하려면 어땠어야 돼? 가득 차 있는 원자과 떼서 전도띠로 전이를 했었어야 된다고. 그랬어야 전류 현상이 가능하다.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이 전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전자가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까지 전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뭐 했어요? 전도띠로 전이하려고 했더니 에너지를 애매하게 받으면 에너지 커진 상태가 아이고 전도띠 채 못 가게 되면은 에이 거긴 안 돼 그러면서 포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전도띠까지 못 간다.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받아야 전도까지 쭉 올라가서 여기는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띠틈 상태 아니고 여기 있을 수 있는 상태지 라고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전이라는 것 자체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 띠틈 크기보다 이게 에너지 띠 그래프에서 요만큼의 크기니까 그만큼의 에너지 차이죠. 띠틈 크기보다 더 큰 에너지,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전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 가능하고, 그것을 바로 전류 현상이라고 부르자라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얻어야 전류 현상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 띠틈 크기를 조사를 했더니 띠틈이 커. 야, 내가 에너지 얻어야 하는 얼마니? 이만큼. 그랬더니 그 에너지 얻는 거 빡센데 싶어요. 띠틈이 크면 이런 크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할 확률이 작아지고, 그 확률이 작아지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작아지고, 전자가 이동할 최종적인 전류 현상이 일어날 확률도 작아진다. 결국 전류가 잘 안 흐른다. 부도체. 자, 어떤 물질은 원자 구조를 쭉 살펴보고 이렇게 저렇게 쭉 해봤더니 원자과 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전도띠 어딨니? 전도띠에 해당할 그 영역이 이만큼이야. 요게 전도띠야. 원자과 띠하고 다음번 전도띠 사이에 띠틈 요거밖에 안 되네 싶어. 띠틈이 작아. 띠틈이 작다. 내가 길 가다가 100만 원 줄 확률 거의 없죠? 아예 없지. 길 가다가 괜히 뭐지? 하고 주웠는데 1000만 원일 확률 없죠? 그런데 어쩌다가 길 가다가 100원이네? 그러면서 100원짜리 좀 줄 설 확률은 있잖아요. 100원 또 있네? 그러면서 줄 설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작은 돈이나 뭐 이런 건 누가 조금 흘릴 수도 있는데, 누가 100만 원짜리 이렇게 뭉텅 흘리고 어이구 돈 어디 갔어 하면서 결국엔 다 찾게 되니까. 큰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얻어 걸리면 힘든 일이야. 근데 에너지를 요거 정도는 좀 이렇게 흡수해서 전이 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작은 띠틈을 가지는 물질은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를 수는 있다. 그런데 아주 잘 흐르는 건 아니고. 반도체.
작은 거 말고도 더 작은 건 없나? 어떤 특수한 물질들은 이런 게 있죠. 여기가 원자가띠야. 자, 그리고 전도띠 나오세요. 전도띠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도띠 여기 있다. 그러면서 전도띠. 원자가띠 영역, 전도띠 영역 이렇게 돼요. 전도띠 영역.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없어. 그러면 얘가 전도띠로 전이해야 갈 수 있는데 전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없어. 그럼 뭐 마음만 내키면 여기 있던 전자가 쓱 이렇게 그냥 가면 돼. 전류 흐르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요거를 도체, 전류가 매우 잘 흐른다. 도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첫 번째, 문제 보기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없다. 같은 말,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있다. 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제로다. 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있다. 이것이 겹쳐있다. 원자가띠, 전도띠가 딱 붙은 게 아니라 약간 겹쳐 있어도 뭐 그냥 전자 차 있는 거 티도 안 나죠. 그래가지고 역시 이게 겹쳐 있어도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없는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니까 일부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요것도 도체가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에 대한 합당한 합리적인 설명 방법 표기법이고요. 세 번째로 요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원자가띠가 일부 비어있다. 일부만 차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뭐냐면 자 어떤 도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E1, E2, E3, E4 이게 원자가띠, 이거 전도띠 띠틈이 커요. 부도체 같은데요. 근데 E3 상태의 요 원자가띠에 각각의 허용된 띠에는 전자의 정원이 있는데 원자가띠에 전자가 정원이 다 안 찼어. 아직 빈자리 많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원자가띠 정원이 아직 안 찬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원자가띠의 전자 찬 부분, 안 찬 부분 구분을 해봤더니 원자가띠 전도띠가 붙어있는 모습처럼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게 전도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전도띠, 원자가띠의 빈 부분이 전도띠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전에 전자가 여기 가고 싶다며. 근데 굳이 전위에서 가야 되는 원래 그 이유 자체가 뭐였어? 나 저기 좀 갈게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 있어. 여기 내 자리야. 넌 뭐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여기 좀 갈게요. 그랬더니 여기 이런 에너지 비어있네. 오세요. 해가지고 특별히 전이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모두 도체의 띠 구조에서 에너지 구조에서의 이런 전류, 전도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세 가지 표현이 다 쓰이더라. 16쪽에 하단부에 세 가지 표현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없다. 두 번째, 원자가띠와 여기 띠와 띠틈, 뭐 이렇게 이상한 오타가 나 있냐? 원자가띠와 전도띠 일부가 겹쳐 있다. 세 번째, 원자가띠가 일부 비어 있다, 채워 있지 않다. 이 표현들이 모두 도체의 전기 전도성이 좋은 이유라는 설명으로 문제에서 보기에서 나오니까 이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 설명했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거, 요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별 질문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반도체, 도핑 반도체 합쳐서 P형, N형, 그래서 다이오드 하는 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같이 내용 또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반도체와 도핑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용어와 기본 개념들 빠르게 또 확인해 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봤는데 이제는 반도체 얘기만 할 거예요. 띠틈 간격이 크다, 없다, 도체, 부도체 뭐 그런 것들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 하는 얘기들 했는데 걔들 때려치고 반도체만 봅시다 그럴 겁니다.
자, 반도체, 세미컨덕터, 순수 반도체라고 할 거고요. 또는 진성 반도체라는 말도 씁니다. 순수 반도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훨씬 많이 씁니다. 자, 반도체, 순수 반도체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과 저머늄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참고 자료로 자료 19쪽에 주기율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주기, 족 읽을 줄 알죠? 3주기 14족 원소가 14번 규소 실리콘이고요. 4주기 14족 원소가 32번 저머늄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둘 다 14족이에요. 그러면서 요거 14번이고 요거 32번인데 조금 빨리 합니다. 이것들이 14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실리콘이나 저머늄은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을 거예요. 여기 옥텟 규칙에 의하면 전자가 8개가 꽉 차 있어야 최외곽 전자로서 그래야 안정적인데 저머늄이나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씩 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옥텟 규칙상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려면은 사중결합 단일결합 4번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중결합을 해가지고 Si2, G2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얘네들은 옥텟 규칙상 최외곽전자 8개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 원자들이 아주 많은 원자들이 Si2 뭐 이런 식으로 2개씩 잘 합쳐지면 사중결합하면은 이것들이 사중결합식이나 하고 뭐 그러면 안정적일 것 같아. 안 되고요. 내 거 전자 4개 중에 하나는 얘 거 4개 중에 하나랑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내 거 전자 나머지 하나는 또 얘 거랑 공유를 해요. 내 거 하나는 얘 거랑 공유를 해요. 이거 하나는 쟤 거랑 공유를 해요. 얘는 이거 공유하면서 내 거 주면서 얘하고 또 공유 결합을 한 번, 2번, 3번 더 해요. 그래서 특정 실리콘 원자 하나는 주변에 4개의 실리콘 원자와 단일 공유 결합을 4번 해요. 사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단일 공유 결합 4번을 해서 나는 최외곽 전자 8개다. 그러고 얘는 요거랑 한번 요거랑 주고받고 해서 나도 최외곽 전자 8개다 해가지고 옥텟 규칙을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리콘 원자 몇 개가 분자 구조를 이룬다 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가지고 분자 구조라는 거를 얘기하기 힘든 어떤 상황에 이런 상태로서 안정된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탄소는 반도체라고까지는 안 해요. 이건 또 이제 결합 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오히려 전기 전수성이 너무 좋아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탄소 이런 식으로 있죠. 탄소 CCCCCC 탄소는 아예 6번이라서 최외곽 전자 4개죠. 얘네들 어떻게 해요? 단일 공유 결합 이렇게 표시해 버리죠. 전자 이렇게 일일이 다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 공유 결합 4번을 통해서 나는 안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잖아.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단일 공유 결합 주의전자 4번 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다. 저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머늄으로 바뀌고만 하면 돼요. 이것도 최외곽 전자 4개씩 있으면서 4번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되었을 때 아까 전에 어떤 원자는 에너지 띠 뭐 요런 띠 있고요. 요런 띠 있고 사이 띠틈 이만큼 있고 요런 띠 있고 이건 전도 띠고 뭐 여기는 좀 비어 있고 여기는 꽉 차 있고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 그랬을 때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으면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시험에 어차피 안 나오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라는 걸로 설명을 하느라고 빼먹기는 할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그런 거 설명 안 나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이건 약간만 더 설명하면은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에너지 준위들 이런 영역에 걸쳐서 에너지 그래프상에서 그런 에너지들로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정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정원이 얼만큼이냐면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그럴 때 그 전자들이 지금 정원을 채우고 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것도 있죠. 2개짜리, 여기 8개짜리, 그리고 4개. 뭐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건데, 앞에 거는 2개짜리, 8개짜리 꽉 차고, 다음은 공유결합을 통해서 8개를 꽉 채우면 다음번 에너지도 꽉 채워놓은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공유결합 끝났고 그 다음번 뭐 18개 이런 거 안 채우고 있는데 싹 비워놨어요. 싹 비워놓은 상태니까 이거는 전도띠 역할을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최외곽전자, 우리는 여기서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 그것들이 분자구조든 어떤 결합들을 통해서 공유결합 등등을 통해서 이것들이 결합구조가 옥텟 규칙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을 때 현재 그것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D를 꽉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원자가띠 낮은 에너지 준위 채웠어, 꽉 채웠어, 이것도 꽉 찼어, 공유결합을 이용해서 최외곽전자 꽉 채워서, 그리고 나서 다음번 전도띠가 그 원자가띠와 약간의 틈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입니다.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 건 아닌데 아예 안 흐르는 건 아니고 애매하게 흐르는 애들, 그런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다. 원래 그랬었다. 그러는데 이런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첨가한다고 그럽니다. 불순물을 첨가한다. 불순물, 도펀트라고 그러고요. 불순물 첨가하는 걸 도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또는 외래어로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도펀트를 첨가한다. 그걸 도핑이라고 한다라고 할 건데, 그런 도펀트의 불순물의 종류에도 P형 불순물, N형 불순물이 있어서 이것들을 첨가하는 거를 P형 도핑, N형 도핑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P형과 N형은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예요. 긍정적인 도핑 대 부정적인 도핑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양전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뭔가 그런 도핑, 마이너스 음전하라고 할 수 있을 뭔가 도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얘기하면은 또 그 음전하를 띠는, 양전하를 띠는 그건 또 아니에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긴 한데 이런 걸 할 건데, P형 불순물은 13조 원소예요. N형 불순물들, N형 도펀트들은 15조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외곽전자가 3개밖에 없을 거예요. 8개여야 되는데 원자 상태 자체로서는 15조 원소들은 최외곽전자가 5개 있을 겁니다. 14족인 실리콘이나 저머늄에 비해서 하나 부족하거나 하나 초과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쭉 되고 공유결합, 단일 공유결합 4번씩, 각각 4번씩 다다다닥 다다닥 다다닥 이렇게 해야 최외곽전자 8개 꽉 차가지고 원자가띠 꽉 차고 나서, 원자가띠 꽉 차고 나서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조금 있어서 순수 반도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P형 불순물 13조 원소를 집어넣어 봅니다. 대표적으로 붕소 같은 거 있어요. 붕소, 알루미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최외곽전자 4개짜리 4개 단일 4개 단일 하고, 나도 4개 하고 너 네 거랑 단일 공유결합, 내 거 4개 네 거랑 단일 공유결합 하고, 내 거 4개 셋 네 거랑 단일 공유결합 한 다음에 얘가 내 것도 공유결합 한 다음에 내 거 줄 테니까 하나 내놔 그랬더니 나 최외곽전자 요거 3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래요. 네 거 줄 거는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일 공유결합 4개를 완벽하게 했을 때 여기까지 딱 차야지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여기가 전자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또는 정공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이쪽에 용어들이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 상태가 뭐냐, 오로지 실리콘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최외곽전자 8개 단일 공유결합 통해서 쫙 했을 때에 비해서 이 부분의 최외곽전자는 7개밖에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 원자가띠는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될 때 정원이 다 찼다라고 할 건데, 쟤 때문에 가끔 숨어있는 붕소, 가끔 숨어있는 붕소, 알루미늄 이런 들 때문에 원자가띠에 8개 아닌 지점들이 있네, 8개 아닌 지점들이 있네, 그만큼 전자 비어있네,
양공이 원자가 띠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실리콘들이 단일 공유결합을 따박따박 4번씩 해가지고 최외곽전자 8개를 만족시키고 싶은데 그런데 자 얘네들 사이에 그 15조 원소가 있어요. 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수해, 리베, 붕탄,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네, 나마, 알, 규, 인 여기 있죠? 아 여기 있지? 여기 그 주기율표 보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인 여기 있죠? 알, 규, 인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신 분이 이제 3주기 15조 원소라서 15조 원소 맞네. 최외곽전자 5개겠네 해가지고 얘가 규소 실리콘이랑 니 거 주고 내 거 받고 니 거 주고 내 거 받고 내 거 주고받고 주고받고 자 다음이요 하려고 그래. 잠깐만 나는 얘한테 공유할 전자 4개 플러스 1개를 더 가지고 다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요. 아니 그걸 왜 가져왔어 우리 이렇게 4개씩 가지고 서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거 왜 가져와 그랬더니 아니 원래 난 5개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최하전 5개이기 때문에 요 껍질은 8개가 일단 만족이 됐어. 작은 에너지띠 만족 옥텟중 만족 요것도 정원 찬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더 있네. 얘는 어디냐면 요 껍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껍질 상태로 뭐 정원 다 찼으니까 일종의 전도 다 찬 다음에 나머지 전자 여기다가 원래는 비어 있었어야 할 전도띠의 에너지 상태로 요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과잉전자 또는 잉여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원래 실리콘들만 있었을 때에 비해서 야 전자를 5개 들고 와서 하나가 남네 그런 의미에서의 전자가 추가적으로 덜렁덜렁 들고 다니네. 전자 음전화 뜨니까 네거티브한 불순물이 됐다. 음전화의 불순물이 됐다라는 의미로서의 N형 도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찌됐든 P형 도펀트를 이용해서 N형 도펀트를 이용해서 P형 도핑, N형 도핑을 해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됐더니 P형 반도체는 어때요? 전도띠는 비어있는 건 맞고 그 사이 띠템도 작은 건 맞는데 원자가 띠가 일부 비어있죠. 양공으로 되어 있다. N형 반도체는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전도띠까지 원자가 띠가 가득 찬 다음에 전도띠에 전자를 하나 올려놓고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전자를 잉여전자를 전도띠 상태에 놓았다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도띠 바로 밑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전도띠 바로 밑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서 그 상태로 전자를 놓는다라고 얘기도 해요. 큰 구분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는 꽉 차고 뭐 전도띠 거의 그 근처 아니 그 상태나 다름없는 그 상태로 잉여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전자가 있으면 또는 원자가 띠가 일부 비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원래는 이게 가득 차고 띠틈은 작아서 전자가 이동하기 애매해야 아주 힘든 건 아닌데 매우 용이하진 않아서 순수 반도체라고 해야 되는데 원자가 띠가 일부 비어있네 그럼 뭐라고? 원자가 띠가 일부 비어있으면 그거는 도체인데 쉽죠? 또 P형 반도체 이건 어때요? 전자가 여기 있어 딴 애들은 모르겠는데 얘는 내가 전도띠로 전이하거나 아니 난 이미 전도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에너지 필요 없어. 나는 상황만 맞으면은 이동할 수 있어. 원자가 띠가 일부 비어있는 꼴이 돼서 양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미 전도띠에 가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전기전도성이 도체만큼 좋아지더라 라고 하자는 거죠. 이렇게 P형 불순물, N형 불순물 이용해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하는 불순물 반도체들을 각각 만들었을 때 결론은 거의 똑같다. 둘 다 반도체, 순수 반도체 때 비해서 거의 도체처럼 전기 전도성이 우수해진다. 전류가 매우 잘 흐른다. 라고 하는 것이 도핑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런 것들의 전기적 특성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잉여전자가 있다. 전도띠에 전자를 갖다 놓는다. 원자가띠에 양공이 있다. 원자가띠가 일부 비어있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높아진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전도성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에 불순물 첨가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냥 구리 쓰면 됩니다. 얘는 원래 뭐 도핑 그런 거 안 해도 편안하게 원래 전류 잘 흐르는데요 싶어요. 근데 이걸 뭐하러 썼냐? 이렇게 썼을 때 따로따로 쓰면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데 P형 반도체 만들었니? N형 반도체 만들었니? 그거 가져와 그래가지고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이걸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다이오드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도선 연결 쭉 하게 되면은 이럴 때의 진가가 발휘된다.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적당히 V볼트 이런 거 걸어 놓으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가서 P형으로 들어가서 N형을 거쳐서 마이너스극으로 들어오는 거 요거 전류 잘 흘러요. 이걸 순방향 접합. 순방향 접합. 여기에다가 만약에 건전지를 거꾸로 꽂으면 N형 쪽에 플러스극, P형 쪽에 마이너스극, V볼트짜리 이런 거 꽂으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못 가요. N형을 통해서 P형으로 나오도록 전류는 여기서 흐르지 못해요. 이걸 역방향 전압, 역방향 접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역방향 접합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연결된 회로 같아 보여도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류가 요걸 잘 꽂아야 P형으로 들어가서 N형으로 나와서 한 바퀴 흐르는 거. 요렇게 될 때만 전류가 흐르고 이게 잘못 좀 거꾸로 일부러 꽂을 수 있어요. 일부러 거꾸로 꽂으면은 이렇게는 전류가 못 흐르는 지금 P형, PN 접합 다이오드 부분의 전류는 요거만 허용하고 반대는 불허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나머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을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라고 하죠. 자, 조금 더 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있는 요 부분에 관한 여기 있는 원자들에 관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여기 뭐뭐뭐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 쓸데없는 에너지 띠들 안 그리고 원자가 띠, 전도띠 요 두 부분만 확대해서 그릴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지우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만 그릴 거다. 자, P형, N형 원자들의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구조가 에너지 띠 구조가 기본적으로 P형 쪽이든 N형 쪽이든 실리콘을 반도체인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갭이 요게 띠 틈이 좁아요. 그러면서 P형 반도체 쪽은 원자가 띠 꽉 차지 못하고 양공이 있더라. 정공이라고도 부른다. N형 반도체 원자가 띠가 꽉 차고 조금 떨어진 전도띠에 전자들이 있더라. 잉여전자가 저 상태로 있더라. 저게 자유전자 역할을 할 거다 라고 할 건데 요 부분에 도선을 연결해서 여기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그러면 사실은 전자가 여기서 나오죠.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전자가 이쪽으로 나오죠. 전자가 와서 여기 가가지고 전자가 들어가면서 이 전자를 밀어내요. 전자가 여기 가가지고 양공이네 그러면서 전자가 빈자리 원래 전자가 있었어야 될 빈자리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또 양공 또 있네 그러면서 여기 전류 흐를 수 있죠. 지나가서 전자가 이렇게 한 바퀴 순환이 가능해요. 요거를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에너지 떨어지는 PN 접합부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런데 여기 역방향 전압을 걸어놓으면 P 쪽에 N형 반도체, N 쪽에 플러스극, 이제 P 쪽에 마이너스극, N 쪽에 플러스극을 연결하면은 전자가 여기 나가요. 나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양공과 결합을 했는데 다음 칸 가려고 그랬더니 여긴 전자가 많아. 굳이 가려면 얘는 에너지가 높아진 다음에 지나가야 돼. 근데 이거 힘들다 그랬죠.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전자 이동은 힘들어.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에너지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요런 거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는 내가 조금 생략도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지금은 매우 약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핍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어도 여기서 일부 전자는 양공 넘어가서 요 부분이 양공도 전자도 없는 요만큼의 영역이 공핍층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역전압을 걸면 공핍층이 확대되고 순방 전압을 걸면 이게 줄어들고 하면서 요게 전류가 흐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설명을 하는데, 이 공핍층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셨으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고,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공핍층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나 보다 뭐 대충 넘어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한 가지 더. 자, 여러분들 요거 PN 접합 반도체에서 책에 따라서는, 문제집이나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P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 쪽 있는데, 요게 띠틈, 여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전도띠의 원적 같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공핍층을 나타나는 거기도 한데, 여긴 좀 낮고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이 사이가 또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또 됐다 뭐 이러는 것들 보여준 거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무시하세요. 설명이 가능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한데 교과서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과 범위 넘어서는 거고요. 적어도 물리 2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요 부분이 뭐 역방이면 선수만 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교과 범위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요. 관련해서도 궁금하면 물어는 보는데 시험에는 어차피 안 나올 거다 뭐 그럴 거란 얘기고, 이렇게 아무튼 되긴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찍찍 똑같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역방향이었을 때는 별일이 또 안 일어나는데 순방향일 때 플러스에서 절로 나가서 P형 오케이, N형 오케이, 한 바퀴 돌아 오케이,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에서 나가서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양공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순환 오케이 잘 되네 했을 때, 여기 전자가 전도띠 수준의 에너지에서 양공으로, 원자과 띠에 있는 양공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다음번 높은 에너지 중에서 그 아래준위로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띠틈, 요게 지금 실제 모양은 이건데 여기는 원자들의 에너지 그래프 수준이라고 봐야지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요게 진짜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는 와중에 차이 나는 에너지, 이 띠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전자 하나 내려갈 때마다 광자 이만큼의 에너지씩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지는 요거 차이, 에너지 차이 델타 E라고 하면은 람다 분의 하C 또는 하F에 해당할 파장 또는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빠방 빠방 방출을 해요. 저런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하나씩, 전자 하나 내려갈 때마다 광자 하나씩을 빵빵 방출을 해요. 그게 전자가 충분히 순방향이라서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PN 접합부에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만큼, 띠틈만큼에 해당하는 광자를 방출한다. 광자, 빛을 방출한다. 라이트를 이미팅 하게 된다. 그러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로서, 안 그럴 때도 조금 있고 활용도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이 빛이, 이 띠틈 간격이 조절을 잘하고 도핑을 잘해가지고 요게 가시광선이었을 때, 비저블 라이트였을 때 가시광선을 방출하면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이 PN 접합 다이오드 부분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빵 이렇게 켜질 거야. 빨간색, 노란색, 뭐 초록색 빛들이 켜질 거야. 그럴 때 이거는 빛이 방출되는 게 잘 보이네. 그래서 LED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빛이 방출되는 거, 그걸 작게 만들든 여러 개를 조합을 하든 그것들을 또 조절해서 색깔들을 조합을 잘해가지고 천연 어떤 그 형상을 잘 만들든 그냥 무작정 밝게 만들어서 전등으로 사용을 하든 그런 것들, LED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 원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확인하면은 크게 보면은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거나 빛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LED로서 활용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활용을 하긴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 그걸 전자와 양공의 쌍소멸 과정이라고도 보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 전자 에너지가 내려간다라고만 보기도 하는데, 양공을 마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처럼 생각하면서 전자하고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냥 원래는 전자의 상대적인 빈 자리였을 뿐이긴 한데 양공의 전자와 결합한다는 식으로, 또는 양공이 전류 방향으로 이동한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 같은 게 이동을 한다, 전류 방향이다 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우 이것도 얘기 그냥 합시다. 이렇게 전지 회로기호를 이렇게 긴 거 플러스 극, 짧은 거 마이너스 극 쓰는데, 회로 속에 전지와 도우선, 다이오드가 같이 들어있을 때 다이오드는 P형 쪽에 삼각형을 그립니다. N형 쪽에 짝대기를 그려요. 주변에 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요거 책에 따라서는 이제 흰 종이에 이렇게 까만색, 지금 이건 칠판이고 흰 분필이라서 조금 헷갈리는데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까지 할 때도 있고, 요 안을 또 까맣게 색칠까지 해줄 때도 있고, 이 상태로 둘 때도 있고, 여기다가 동그랗게 감쌀 때도 있고, 다 PN 접합 다이오드, 이쪽이 P, 이쪽이 N형이라서 P 쪽, N 쪽이기 때문에 전류는 요렇게 흐르는 거는 가능한데 요렇게 흐르는 거는 안 된다. 전류 이렇게 흐를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는 못 흐를 것처럼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PN 접합 다이오드의 회로기호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ED에 관해서는 간단한 질문, 개념 설명 이런 것들만 하게 되는데 뭐 딱히 정류작용 관련해서도 할 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나눈 자료 19쪽, 20쪽, 21쪽 쭉 가면서 이런 거 보다가 22쪽에 25번, 23쪽에 27번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다이오드 여러 개를 사용한다면 이런 다이오드 구조에 따라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는 흐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흐를 수 없겠느냐, 뭐 이런 것들, 뭐 교류를 직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용어들이나 회로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어느 도선에 흐르게 되겠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할 때 조금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서 전류가 이쪽 못 흐르고 이렇게 이거는 되고 하는 것들, 이런 거 따지는 문제가 최근에 요즘에 갑자기 좀 유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최근 학평, 모평, 각종 모의고사 이런 데서도 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한 문제들 약간 까다로운 거 아주 최근에 8월 31일에 본 9월 3학년 모의평가,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낄 만한 그런 게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바로 시험에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시험 범위인 분들은 그런 몇 가지 최근 유행하는 문제들 조금만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 푸는 방법도 같이 또 보면 되겠네요.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나 여기 요약되어 있는 것들 몇 번 읽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건 조금 더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쪽 내용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념 확인하고 반복하고 암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용어들이 이제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고 헷갈리는 게 좀 있어서 그렇지 그리 어렵지 않게 이쪽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내용이 충분히 공부돼 있거나 숙지돼 있거나 학교 진도 따라가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자, 뭐 여기는 뭐 할만하네 하면서 공부한 친구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이 스캔이 쭉 될 거고, 중요한 내용 또는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들도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내용, 시험하고 직결되는 내용 정도만 얘기하느라고 여기에서도
요거 좀 더 설명하면 이해도 될 수 있을 텐데 싶은 것들도 약간 생략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또 이제 잊어버려서 헷갈려서 틀릴 문제들, 내용상 그래도 이거는 질문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 있으면은 계속 질문하시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그 학교별로 진도에 맞도록 문제 더 많이 풀고 질문 받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문제들 질문거리 많이 이제 찾으려면 이제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특강은 수능 교재뿐만 아니라 내신 교재로도 선생님들이 또 많이 보고 학생들도 많이 푸는 문제니까 남들 푸는 문제는 다 알아야 되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또 별도로 풀어보신 것도 필요하겠고, 요거 오늘 나간 자료에도 전기력과 반도체 다이오드 관련한 문항들 문제들 더 실려 있으니까 요것들 더 풀어오고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또 요거 공통 질문 있으면 하고 기타 여러분들 그 학교별 그 풀이 자료 요것들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풀면서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항상 그래요. 뭐 1학기 때도 해봐서 알겠지만 진도를 약간 급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죠. 내용은 어차피 천천히 나가나 급하게 나가나 알아들 건 알아듣고 못 알아들 건 못 알아듣긴 하는데 문제로 반복을 시험 범위 각각 최대한 여러 번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연습하고 또 각자 또 개별적으로 자기 그 수준에 맞는 시험에 굳이 안 나도 이런 문제도 좀 풀어봐라 하는 것들도 만반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량 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나갔으니까 그러느라고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단단하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좀 어렵다, 막힌다, 내용상 정리 한번 더 필요하다는 것들은 질문 꼭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질문할 사항들 조금 더 있으면은 그런 것들 질문 마무리만 하고 가도 좋겠습니다.